오늘 포럼의 발제는 이준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준석 연구위원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PD를 역임하셨고 로봇 R&D 사업기획,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준석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감히 몇 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챗GPT를 위시해 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습니다. 특히 AI가 로봇에 탑재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 아이작 아시모프가 자기 소설 아이로봇에서 로봇 3원칙을 얘기했습니다. 로봇 3원칙이 인간한테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 또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3원칙을 얘기했고요. 그 이후에 로봇과 제국이라는 소설을 통해 가지고 로봇 영원칙,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능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영화 잠시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로봇 3원칙 그러면은 가장 흔하게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게 아이로봇이라고 해서 2004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 로봇 3원칙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주인공이 로봇한테 여주인공을 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로봇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사실은 이 로봇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나노봇이라는 것을 저 인공지능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명령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어떤 명령을 따라야 될까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로봇에 대한 거대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인데 거대 담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인데요. 보시면은 서비스 로봇은 물류 로봇이나 접객 의료 로봇 중심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로봇은 가사 지원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또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제조 로봇도 연평균 성장률이 11% 정도를 보이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주로 적용되는 분야는 전기전자 분야. 그 중에서 핸들링하는 쪽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실제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IFR에서 전망한 거 보면은 2025년에 530억 불. 그러니까 CAGR로 따지면 한 17% 정도씩 계속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크게 성장하는 영역. 이 로봇이라는 거는 누구나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나라 로봇 시장입니다. 로봇 산업 실태조사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출 기준으로 한 2.5% 그러니까 20년 대비해서 21년이 2.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한 5조 6천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었고요. 기업 수도 보면은 한 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제조로봇 분야가 아직은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분야의 매출이 좀 큽니다. 서비스 로봇에 비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은 약간 다른 경향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매출액 기업 수와 매출액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제조로봇 몇몇 로봇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고요. 똑같은 자료에서 로봇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연 매출이 10억 이하인 로봇 기업이 69%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연평균 매출이 한 3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기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은 로봇의 체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로봇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구나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나온 로봇 기업들은 굉장히 작다,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년 말에 IITP에서 23년 ICT 분야의 10대 이슈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로봇 진화의 가속도가 붙다. 엄청 로봇 쪽의 기술 개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로봇 기술의 방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능, 자율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하고 공존하고 또 인간하고 협력하는 이런 상황의 로봇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제 현대차에서 그런 광고를 했던데 빌딩 자체를 이제 로봇화 빌딩을 짓겠다. 이제 로봇이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로봇인가 의문을 가질 정도의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1월달에 있었던 CES 2023입니다. 여기 보면은 편의를 향상시킨 제품과 기술들 해가지고 보면은 양팔 로봇, 정찰 로봇, 농업용 로봇, 홈 서비스용 로봇 해가지고 로봇이 엄청나게 CES 가전박람회죠, 이름이. CES에서도 크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2022년 CES는 더했습니다. 아예 이름 자체가 로봇쇼냐 가전쇼냐 이런 식으로 멘트가 달릴 정도로 2022년 더 로봇이 크게 기여를 했고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에서도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 보면요. HD 현대로보틱스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로봇을 해온 기업입니다.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 로봇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LG전자 이런 쪽에서도 이제 로봇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로봇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이제 거기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 달에 나온 이 기사입니다. 특허청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미래기술, 뭐가 미래기술, 우리 생활을 바꿔줄 미래기술일까 조사해 보니까 로봇이 그때 2위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조사를 올해 3월에 했습니다. 했더니만 미래 유망 산업으로 AI와 로봇을 찍었습니다. 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저는 이제 AI 하면 로봇이 같이 따라 나오고 로봇 하면 AI가 같이 따라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AI하고 로봇을 같은 카테고리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올 1월부터 해가지고 로봇 관련된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로봇 테마주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로봇 쪽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로봇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만큼 기술 개발이 많이 일어날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로봇 산업이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챗GPT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여기 관련된 지능 기술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습니다. AI가 사기를 친다. 또 AI가 악용되고 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또 일부에서는 아예 사용을 제한을 하기도 했습니다. 큰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 은행 제한을 했고요.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4월 3일자 기사에 보면은 챗GPT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4월 30일자인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금지를 해제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픈 AI가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다시 이제 사용 금지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 AI에 대해서. 근데 무분별한 기술 개발이 인간한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영화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로봇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지능이 인간을 보호하는 방향이 아닌 걸로 발전했을 때의 그런 문제점, 그런 간접 경험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현황들이 로봇 분야에 지금 현재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키스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로봇 관련된 정책,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술 개발이든지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잠깐 훑어볼 텐데요. 외국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로봇 관련해서는 가장 앞선 국가입니다. 그래서 NRI가 대표적인 로봇 정책이고요. 21년도에 NRI 3.0이 발표되면서 3.0부터는 기존의 로봇들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R&D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고요. 유럽에서도 어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21년부터는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로봇 신전략이라는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 사회다 보니까 간호 분야라든지 또 인프라 재해 대응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대표적인 산업 정책이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여기에서는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펴 나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은 M&A를 통해 가지고 외국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로봇 R&D를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대규모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로봇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2009년에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14년에 2차, 그리고 19년에 이 화면에 보이는 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 계획에서는 제조 로봇을 좀 확대 보급하겠다. 또 4대 서비스 로봇 집중 육성하겠다. 핵심 부품이나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형태로 지능형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요.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초에 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 발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규제혁신 로드맵이라는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로봇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막힌 부분들이 많더라라고 해서 산업 영역, 또 상업 영역, 의료, 공공 등의 산업 분야 영역과 또 인프라와 같은 어떤 그 공통 영역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면은 로봇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규제 개선 로드맵을 만들었고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워낙 로봇 기술이 빨리 가다 보니까 이런 규제 개선이 좀 못 따라가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년에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첨단 로봇 제조 해가지고 이게 필수 기반 기술로 포함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첨단 로봇 제조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서비스 로봇을 좀 많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이 로봇 분야가 여전히 국가 전략 기술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세계 3대 강국으로 로봇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20년의 규제 혁신 로드맵의 약간 후속 느낌인데 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규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빌리티라든지 안전, 협업 또는 인프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차근차근 수행을 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2분기 올해 2분기에 그 후속으로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 가지 이제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로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하고요. 규제 개선 실증
해서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R&D 관련해서는 5대 핵심 부품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규제 개선과 실증을 좀 주안점 두겠다. 그리고 용접 로봇, 조리 로봇, 돌봄 로봇과 같은 이런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로봇을 좀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정책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4월 7일자 기사에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8년에 만든 그 로봇법이 그때는 한시법이었습니다. 지금 영구법으로 전환돼 가지고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으로 보면은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든지 그 손해보장 관련된 내용, 안전 인증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보험 쪽 관련돼 가지고 포함되면서 영구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일본은 이미 22년도에 법 개정을 해서 올해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16년에 법 제정했고 현재 한 20여 개 주 정도에서는 로봇을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슈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슈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정책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로봇 쪽에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로봇 기업의 기초 체력 부분입니다. 보시면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것 비율 자체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로봇 기업이 열악하다 또는 새로운 스타트 기업이 많이 생기고 있다. 뭐 해석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99%가 중소기업이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아직 우리나라는 인력으로 봤더니만은 제조 로봇 중심이더라는 겁니다. 글로벌 로봇 산업은 이미 서비스 로봇 쪽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다만 제조 로봇 쪽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서비스 로봇 쪽은 점차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조금 그 글로벌 트렌드하고 맞춰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거는 꼭 로봇 분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산업의 문제인데 특히 로봇 쪽에서는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044년이 되면은 일본이 초고령 사회거든요. 일본보다가도 고령화율을 추월하게 된다라는 거. 2030년이 되면은 노령화 지수도 또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인구 통계 예측은 잘 빗나가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 시점에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와 또 우리나라를 비교해 봐도 생산 연령 인구도 보면은 세계는 약간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2070년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생산 연령 인구가 71%에서 46%로 대폭 떨어지게 되고요. 고령 인구도 보면은 세계는 약간 증가하는 수준인데 우리는 17.5%에서 46%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고령 인구와 생산 연령 인구가 거의 숫자가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기술의 급성장입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나온 그래프인데요. 2015년도에 쥐의 지능을 뛰어넘을 거다, AI가. 그리고 2023년, 올해입니다. 올해 사람의 지능을 추월할 거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가능할지는 연말을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연말 가면 GPT-5도 나온다고 하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45년이 되면 전 인류의 지능을 AI가 추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이 이제 레이 커저왈이 얘기한 특이점이 지나는 거고요. 그게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는 사실 지금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튼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래프는 그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님 발표 자료에 있었던 자료를 제가 따왔습니다. 보시면은 오토노미와 모빌리티에 대한 상관관계를 그려놓은 겁니다. 오토노미는 다시 말하면 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노미가 크고 모빌리티가 작은 로봇 뭐가 있을까?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죠. 이런 쪽이 있고요. 왼쪽 위쪽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모빌리티가 크고 오토노미가 작은 거, 군사용 로봇이 그런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현재 이런 식으로 부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 지능 기술이 로봇 기술과 탑재되면서 점점 이 로봇들이 오토노미도 크면서 모빌리티 자체도 큰 형태의 그런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까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 체스 대회에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보시면은 어린이하고 로봇이 이렇게 체스를 두고 있는데 이 어린이가 룰을 어겼어요. 어겨서 이제 자기 말을 놓거나 했는데 그때 로봇이 이 어린이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린이 손이 이제 골절되는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이런 로봇을 사용했다가 사고가 난 상황인데 한번 이렇게 사고 나면은 로봇에 대한 경각심도 굉장히 커지고 이거 로봇 써야 돼라는 이런 꺼리는 이런 상황도 있죠. 아무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봇 지능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역량을 몇 가지만 좀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최한 키스텝에서 발표한 과학기술 혁신 역량지수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이고요.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국가혁신지수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또 세계 지식재산기구에서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6위고요.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8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23년 CES가 끝나고 나서 이런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세계 순위가 26위다라고. 이게 미국 소비자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가 CES 참가국 중에 국가혁신 순위가 26위, 그러니까 혁신 그룹들 중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조사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17개 카테고리에서 40개 지표를 평가했는데 우리가 못 받은 지표가 뭐냐면은 사이버 보안, 또 다양성, 환경 문제, 뭐 자유, 글로벌 기술 교류, 세금 무대 뭐 이런 쪽으로 지표가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방면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과 26위 조금 좀 고민스러운 수치 순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국가 역량은 보시면은 지난해 이게 전경련에서 발표한 건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5위 정도 되는 것 같다. 이게 뭐 조달, 뭐 국산화율, 산업 경쟁률, 기술 경쟁 뭐 다 했더니 한 5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본, 뭐 독일, 미국 선도 업체들과 비교하면 점수 차이가 좀 납니다. 좀 고민스럽고요, 이 부분도요. 또 올해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면은 물론 제조로봇 중심으로 경쟁력을 평가했습니다. 여전히 한 5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이런 그 전 주기적인 R&D 투자해야 되고 공급망 안정, 뭐 해외 진출해야 된다, 뭐 로봇 그 전문기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대안들까지 내놨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로봇 기업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한 세계 5위권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정책 제언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타이틀에서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정책 제언 자체가 로봇 산업이 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발표에 가면은 자주 언급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1965년에 이정문 하백이 그린 2000년을 상상하고 그린 겁니다. 보시면은 태양열 집 있고요. 또 전파신문, TV를 말합니다. 전기차, 움직이는 도로, 뭐 소형 TV, 핸드폰이죠. 청소 로봇, 또 집에서 공부하기. 이게 65년도에 2000년 가면 이런 세상이 될 거야라고 상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비슷한 조사를 2015년도에 2050년은 어떤 세상이 될까라는 걸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 나오는 것들이 우주발전소, 뭐 장애인이 없는 세상, 뭐 순간이동, 뇌 인터넷 연결, 뭐 해저주택, 무선 충전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물론 몇 가지는 이미 이루어지고도 있어요. 뇌 인터넷 연결도 뭐 굉장히 기술 개발 많이 되고 있고요. 무선 충전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또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35년인데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로봇 기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50년이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특이점도 지나는 시점이고 어떤 세상이 될까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올해 개봉한 영화입니다. 메간이라는 영화인데 메간이 뭐냐면 인공지능 개발자인 어머니가 딸에게 이 로봇을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봇에 관한 영화인데 잠깐만 보시면 Hi Megan, I'm Katie. 사고로 부모를 잃은 소녀 케이디는 이모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로봇 메간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이제 케이디가 어머니가 위험에 딸이 처하자 너무 이제 메간은 그 집에서 전혀 혼자만 있고 예상치 하니까 못했던 너무 방향으로 안쓰러워가지고 폭주하기 인공지능 시작합니다. 개발자인 어머니가 영화 이 로봇을 메간은 만들어가지고 딸에게 머지않은 선물을 미래에 했어요. 그래서 AI 처음에는 로봇 로봇하고 사회에 애하고 굉장히 잘 고고장을 놀았어요. 던지는 SF 근데 영화입니다. 어느 그 시점에서 로봇이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로봇이 폭주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소리가 나오면 제가 여기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앵커 멘트가 저는 너무 가슴에 남아가지고 따로 가지고 왔거든요. 앵커 멘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머지않는 미래에 AI 로봇 사회에 경고장을 던지는 SF 영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하고 로봇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 정부가 나서 가지고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AI 기술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만에게만 맡겨놔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말씀드렸습니다. IFR에서 얘기한 트렌드입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정책, R&D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를 좀 적어봤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이제 이동하고 파지하고 조작을 통합하고요. 또 사람과 로봇이 협력하는 이런 작업이 제조 현장에서 일어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자율 이동, 자율 조작으로까지 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기존의 모터 감속기 중심의 구동기를 넘어서 새로운 개념의 로봇 구동기도 출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AI 융합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시대 자체는 로봇 중심에서 이제는 사용자 중심으로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로봇에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로봇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판단하고 동작한다라는 게 로봇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식은 앞으로 단순한 그 센서 정보 수집에서 이제 광범위한 정보 활용으로 바뀌고 있고요. 두 번째 판단, 이 지능에 관련된 거죠. 이거는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에서 지능 향상이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마지막 동작과 관련해서는 정밀한 동작을 넘어서 상호 운용성 중심으로 동작이 바뀔 것이다 라는 이런 큰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정책 제언은요. 첫 번째는 강소기업 육성이라고 봤습니다. 기업의 체력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강소기업이라는 게 뭐 여기다 나와 있습니다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점유율은 높고 매출은 또 일정 수준 이하인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을 보니까 기업 수명이 굉장히 길고 CEO도 오래 재직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로봇 분야에서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목표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하고 조금 목표 시장을 좁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핵심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런 기업들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강소기업 현황 보면은 독일 경영학자가 이렇게 혹평을 했더라고요. 안 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강소기업이 한 3,400개쯤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22개였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쪽에 앞서 나가는 기업들, 독일, 미국, 일본 전부 다 굉장히 많은 그런 강소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97개, 거의 100여 개의 강소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조금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로봇 분야 강소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업이고요.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SBB테크 하모닉 감속기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이쪽 어떤 기업을 지정해 가지고 정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젠 모터 로봇용 서버 모터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올해는 업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커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SPG라고 해서 그 유선기어 감독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 로봇 구동 모듈 쪽으로 해가지고 강점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육성하고 이런 기업들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산업 환경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라스 활성화입니다. 라스는 로봇 에즈 서비스로 해가 로봇 구독 서비스죠. 그러니까 로봇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그냥 활용하는 거죠. 프라노프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라스는 로봇을 처음 또는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 로봇을 활용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라스를 활용해서 로봇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문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물류라든지 그 배송이라든지 경비 분야에서 라스가 일부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라스가 왜 이렇게 크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로봇에 대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품질이 많이 향상되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라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ABI 리서치에 따르면은 라스 시장이 26년이 되면은 340억 불, CAGR 66%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예측치이고요. 특히나 이제 배송 물류와 공장 물류 쪽으로 해가지고 크게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첫째는 규제하고 법제도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22년 9월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아직도 배달 로봇이 가려면은 많이 남았다라는 이런 기사가 났었고요. 그 이후에 올해 3월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그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올해 내로 로봇이 보도 통행을 하고 공원 통행을 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제도적 장치까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라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두 번째는 라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로봇 개발 기업들이 나서서 사업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발 기업 중심이었던 상황을 SI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런 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틀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수요자에게 로봇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로봇 라스 생태계가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업이나 기술 중심에서 이제는 서비스 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가야 라스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라스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는 뭐니 해야 되는지 기술 경쟁력이죠. 기술력이 근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기술에 대해 가지고 산업기술 수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로봇 기업 수준이 한 80에서 85% 수준. 이게 좁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 뭐 앞에서 얘기한 뭐 기업이 성장하고 라스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뒤에 기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언은 뭐니 해도 기술력입니다.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핸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림이 사람 손과 동물의 앞발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보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하고 다릅니다. 동물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사람이 도구 활용을 굉장히 유리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에 있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런 핸드 기술을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로봇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 기술 관련해서는 우리 박 본부장님 오셨습니다만은 기계연구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로보티크, 슝크, 페스터, 핸드나 로봇용 그리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들이 연구개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그 구동 방식이나 구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이런 로봇 핸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거고요. 최근 사례 보면요. MIT에서 소개된 핸드입니다. 여기 소프트 리지드 핑거라고 해가지고 내골격 안에 그 터치 센서로 구성된 핸드를 만들었고요. 얘의 특징은 보지 않고 물건을 잡고 물건을 식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센서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건을 모르는 물건을 집어도 한 85% 정도는 이거 무슨 물건이야라고 판단하는 그런 로봇 핸드를 MIT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캠브리지대에서 나온 로봇 핸드입니다. 이건 약간 지금까지의 로봇 핸드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게 패시브 무브먼트로 다른 모터 구동하는 그 핸드와 비교해 가지고는 제어가 쉽고 에너지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물건을 잡는 방법을 흉내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잡을 때 내가 마우스를 잡을 때 파지점을 어디로 하고 손을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서 잡아야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그냥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느끼면서 얘를 핸들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캠브리지대에서도 그런 식의 로봇 핸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연을 아직 뭐 잘 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 로봇 핸드의 접근 방향을 좀 달리해서 이런 로봇 핸드도 만들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로봇 핸드 관련해 가지고 완성도 높은 거 제가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 이제 클론 로보틱스에서 만든 건데요.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 인공 근육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36개를 내장하고 밸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팔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움직여요. 27자유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kg 무게를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클론 로보틱스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 상반신 로봇을 만들어서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생츄얼 AI에서 예전에 생츄얼 AI에서는 그걸 했었어요. 우리 지퍼백을 열고 거기에 공을 집어넣는 이런 로봇 기술을 마련해서 시연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소매 작업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로봇도 만들어 가지고 핸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사람이 혈압을 재는데 이제 도와주는 그런 로봇인데 약간은 좀 아직은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핸드가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이런 완성도 높은 기술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해야 되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바틀렉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처음에는 저가합니다. 여전히 비쌉니다. 로봇에 적용하기에 기능이 많을수록 더 비싸지고요. 두 번째는
소형화, 경량화가 필요하고요. 사람만큼 되려면. 세 번째는 촉각. 촉각을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아직 뭐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려면 여전히 촉각 부분에서 뭔가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자유도가 여전히 사람만큼 따라오려면 아직 좀 멀었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핸들링 기술. 핸드뿐만 아니라 이 핸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라는 그 핸들링 기술도 로봇 핸드 개발에서는 같이 고민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원천 기술 지향의 두 번째는 아까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율주행 기술로 저는 꼽았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는 뭐 누가 뭐래도 로봇 쪽에는 스타쉽 테크놀로지고요. 이 회사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코로나 시절인 21년 1월 달에 100만 회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내에서 주로 뭐 우유나 피자, 커피들을 배달했다라고 하는데 최근 기사 보면은 1000만 킬로미터의 상용 주행을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레벨 4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0개 이상의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어떤 로봇이냐 하면은 뭐 AGV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로봇에 활용되는 부품들이 품질이 좋아지고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도 커가고 있고요.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앨런 머스크 이런 얘기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부자는 앞으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다. 그러니까 로봇에 자율주행 로봇을 탑재하겠다라는 걸로 읽혀집니다. 시장 보면은 모바일 로봇에서 이 자율주행 로봇이 30% 이상이고요. 그 중에서 공장 물류와 배송 물류 쪽이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배송과 관련돼 가지고 전문 배송 로봇 ADR이라는 워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송 중심의 자율주행 로봇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회사들이더라고요. 좀 우리도 이쪽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뭐 지능 기술, 뭐 잘 아시겠지만 지능 기술을 봤고요. 앞에서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AI의 급성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AI의 급성장이라기보다는 계산 능력의 급성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계산 능력의 급성장과 아주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했더니만은 지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능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에서도 로봇과 AI를 융합한 산업에 어떤 그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워딩들을 보면은 정부 관계자 이제는 하드웨어보다가 소프트웨어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기부 장관님께서는 야 이제 미래 먹거리는 AI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로봇이 되지 못하는 거는 기계 수준에 머무른 거는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능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뭐 많이들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올 연말 되면 GPT-5가 나올 거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범용 인공지능도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범용 인공지능 AGI가 되면은 이게 진짜 로봇이 인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결과가 될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인공지능에 지능이 없다라고 이 퓨처 AI 대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범용 인공지능은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하고 어떤 물리적 속성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AI는 이제 네로우 AI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까지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런 세 가지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그만큼 인공지능이 중요한 상황이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정책 제언을 3가지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기업 육성 측면에서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부분. 두 번째,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라스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원천은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에서 강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